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 책은요, 멋진 신세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헉슬리의 작품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좋은 이야기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독서는 이세훈이다. 세훈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상현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책,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일단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책 좀 그랬는데. 좀 그러셨어요? 예. 이게 마지막이 좀, 사람이 너무 허무하게 죽어요. 예. 스포를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안 읽으시면 누가 죽는지 얘기 안 하니까. 이 책은 사실 재미로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못 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책 중에 하나예요. 왜 생각보다 재미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줄거리만 딱 봤을 때는 뭐 재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묘사들이 생각보다 길게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미래 사회의 시스템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일단은 지루한 부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은 이게 이제 SF 소설 쪽에 분류가 되긴 하는데 SF라기보다는 철학 소설에 가까운 책이라서 그 사고들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충분히 즐기지 못할 수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처음에 접근할 때 어려운 책일 수 있는데, 다만 적어도 누구나 한 번씩은 읽어봐야 되는 책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행복하다는 거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도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행복의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 책 괜히 면접 때 가가지고 그 인터넷에서 본 대로 물질 문명 얘기하면 불합격 당합니다. 네. 상현쌤은 이 책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그러니까 한 10년, 2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처음 이 책을 읽었는데, 읽었을 때는 굉장히 재밌는 책일 것이다. SF의 고전이고 뭔가 설정이 뭔가 멋있잖아요. 기계화된 인간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사실은 그때는 줄거리를 쫓아가기 조금 급급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 이제 폭넓게 다루고 있는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의 모습 이외에는 사실 그때는 잘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만만치 않은 책이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후반부에 사실은 인물 간의 대화도, 그러니까 무스타파 몬드라는 그 서유럽 총통인가요? 그 세계 총통 뭐 이런 사람이랑 주인공 이제 인물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사실 뭐 거기서도 과학과 예술과 문학과 신학과 이런 굉장히 심오한 얘기들이 많고 엄청난 얘기들을 이제 주고받는데,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을 조금씩 이제 뭐 전부를 한꺼번에 이해하기는 좀 힘들지만 조금 천천히 읽어 나가면은 굉장히 값어치가 여전히 지금도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저도 값어치가 없는 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라면 읽어야 되죠. 학생들은 정말 꼭 봤으면 좋겠는데 재미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보면 안 된다. 미리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학생들한테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이렇게 열광적으로 재밌진 않아. 그러나 본다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아예 책을 읽혀야지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이지. 되게 재밌다? 이렇게 딱 보다가 엄마 왜 그래? 이러면서 엄마 쏘마 먹었어? 이러면서 이제 끝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미리 딱 선언을 해줘야 돼요. 듣는 청취자분들께서, 학부모 청취자분들께서 선언을 해야 돼요. 이 책은 정말 의미 있는 책이니까 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읽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이 책을 그 시기에 썼나 싶은 게, 군데군데 가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이 책이 좀 힘든 게 뭐냐면 마지막에 굉장히 가파르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상 마지막 한 50페이지가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응축되어 있다고 좀 느껴지는데 그 마지막 50페이지를 휘임없이 몰아치기 위한 어떠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막판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되거든요. 학생들이 특히나 책을 읽을 때. 그래서 특히 마지막까지 이 학생들이 이 책을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을 보기 위해서 이 책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이제. 끝까지 못 가게 해주셔야 돼요. 청취자분들 이 책은요 끝까지 읽혀야 돼요. 보면 되게 웃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마치 소마를 먹으면 장자의 무라일체 경지에 나온다는. 이분이 이제 무라일체는 잘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 헉슬리가 이야기한 그 도가의 어떠한 무아지경의 상태가 이제 장자의 무라일체의 경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왜 무라일체를 수양을 해? 약 먹으면 되지. 네, 간단하게 그렇죠. 간단하게 우리는 소마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도달해냈어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불필요한 것들 아름답지 않은 것들은 제거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노동을 안 하면 행복하다고? 뭐 할 건데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우리 3시간만 일시켜도 돼 근데 그 사람들 3시간만 일시키면 어떡할 건데 나머지 시간에 아우 힘들어해 차라리 일하는 게 나아 뭐 이런 어떠한 주장들을 펼치면서 오늘날에도 굉장히 뭔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휴게 시간을 많이 줬더니 오히려 더 힘들어하더라. 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 할 때 놀려고 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느낌도 오거든요. 휴일날 뭐 해요? 휴일날요? 네. 휴일날 책 봐요? 책도 보고 네. 보통은 책을 봐요. 지난번에 그 아이들이랑 많이 놀아줘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네. 와가지고 막 이렇게 믹스 커피를 타면서 막 손을 막 벌벌.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애가 와서 책을 덮죠. 아니 저는 분명히 어디서 듣기로는 부모가 책을 읽고 있으면 애들도 와서 옆에서 책을 읽는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책을 읽고 있으면 애들이 와서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게임을 하자고. 아 그렇구나. 이게 참 힘들어요. 근데 이 멋진 흰색이라는 책을 저는 이거를 처음 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 됐나? 처음 읽었던 계기가 뭐냐면 이제 아이들의 그 학생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되게 많아요. 이거. 정말 공통적으로 멋진 흰색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웬만한 중학생들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다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책이길래 이렇게 애들이 다 보는 거야. 그러고는 살펴봤거든요. 네. 이걸 왜 넣은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왜 넣었지? 고등학생이 넣어야 되는데 이거 왜 중학생이 넣은 거지? 넣지 왜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저도 이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애들한테는 읽히는데 큰 기대를 하고 읽히는 건 아니고 그냥 멋진 흰세계라는 책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배경을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어떤 새로운 지식을 접할 때 그 이전에 접해야 되는 지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상하게 이 중학교의 과정 중에서 멋진 신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어떤 활동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책이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읽히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사실 중학생 3학년 수준을 넘어서는 책이죠. 그렇죠. 네, 내용적으로 보면은 네. 넘어서요. 그러니까는 의외로 쉬운 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의외로 이 책은 상당히 뭐 철학적 함의도 많이 담고 있고 내용을 쭉 읽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독서를 좀 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책 좀 읽어본 아이들이 좀 이렇게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이고 근데 저도 똑같은 공통적 고민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 책이 없는 애가 없거든요, 학생들. 내가 뭐 좀 한다는 애들은 다 있어요. 사실 이 책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그런 책인가? 예, 애들이 소마를 먹는구나. 책을 읽으면서 애들이 소마를 먹으면서 그냥 휙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위험한 말. 하게 돼요. 휙휙 그래서 넘어간 게 약간은 아닌가? 신기했던 건 뭐냐면 이게 예전에 읽혀보면 저는 이 책 읽을 때 되게 힘들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중간에 막 이걸 내가 끝까지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막 되게 힘들게 읽었는데 애들 다 읽었대요. 어떻게 읽었어? 그랬더니 뭐 원래 다른 책들도 다 그렇게 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생각이 많은 거고 애들은 그냥 하고 휙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한번 읽게 하고 다시 한번 또 읽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미래 사회에 관련된 어떠한 그러한 상상력에 대한 어떠한 모습들 뭐 그런 것들보다는 여기 이제 이름이 되게 웃겨요.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든 포드. 그리고 원래 이 세계의 미래적인 형태의 어떤 세계가 바로 대량 생산 시스템이잖아요. 네. 아이들도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사람이 출산을 하지 않고 사람이 출산으로부터 벗어나서 공장에서 만든다라고 하는 거고 똑같은 인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포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버나드 마르크스. 뭐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뭐 바쿠닌 무정부주의자로 유명한 바쿠닌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아마 이 당시 이 헉슬리가 썼을 당시에 본인이 뭔가 상상을 하면서 이제 저자들과 어떤 사람들을 넣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 되고요. 약간 좀 읽기 불편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상을 인디언으로 표현을 해내죠. 아메리카 인디언으로 이제 표현을 해내는 서구적 시각을 이 사람도 역시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런 어떠한 느낌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책이 되게 좀 복잡하고 흥미로워지는 게 그 야만인 보호구역의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단순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그 대량 생산 시스템과 뭐 자본주의 체계 그리고 뭐 이런 그 과학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되는 지점에 야만인 보호구역에 있는 사실 그 자체를 굉장히 인간의 순수한 원형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작가가 그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불쾌하고 야만적인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다루면서 그 야만성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못 견뎌하는 이제 새로운 캐릭터가 이제 중간에 등장을 하는데 그 캐릭터의 존재가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고, 그럼 무엇이 과연 더 완벽한 상태고, 무엇이 행복인가 이러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거네라고 이제 말하기가 약간 어려워지니까 책이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느낌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을 내려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예. 굉장히 멋져요. 주제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란 키워드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자아라는 키워드로도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의 가치라는 측면에서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어떠한 부분, 뭐 출산, 그다음에 가족제도, 네. 이런 뭐 얘는 가족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 미래 사회에서 나오는 것은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파괴가 되니까 가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거리들을 갖고 사실은 이 책을 굉장히 잘 조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책이 명저이고 굉장히 유명한 고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동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책이 그렇게까지 훅 읽히진 않는다. 근데 왜 그렇게 애들이 훅 읽고 애들이 많은 애들이 막 보고 막 사람들이 이걸 너무나 우습게 여긴다. 이 책을 하나 정도 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데 이게 가볍게 여길 만한 책은 분명히 아니다. 이걸 우리가 청취자분들께 진짜 꼭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죠. 이 책은 생각보다 많은 철학적 함의를 담고 있고 이 책 하나만 갖고도 제대로 이해하고 이 책 하나만 갖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탐구하고 연구한다라고 했을 때 수많은 거리들이 나올 수가 있는 내용들이다. 특히 행복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책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내용이 뭐 비교를 해서 좀 죄송한데 오래된 미래라고 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한때 맨날 그 논술학원이나 논술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읽히는 책이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뭐 이렇게 라다크인 교과서에도 나와요. 뭐 얘기하고 쭉 하는데 저는 그 책보다 오히려 이 책이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훨씬 더 아주 네이키드하게 잘 표현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반대적인 어떠한 시각에서 그 정반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쭉 진행을 해줘요. 특히 이제 총통의 대화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행복, 아까 물질적 만족감을 주겠다. 예요. 논리는 물질적 만족감을 줄 테니까 이 물질적인 불편함이 없는데 행복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생물학적인 내용으로서 소마의 기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먹으면은 부작용 없이 기분이 좋아지느냐. 아평과 술의 모든 단점을 제거하고 장점만을 취급한 책.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읽으면서 뭐 유일하게 기억나는 것은 소마를 원한다겠죠.
계속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마약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마약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마약을 복용할 때 정말 세상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쾌락과 안정감을 느끼게 될 텐데, 그것이 만약 정말 부작용이 전혀 없다면은 사람들은 그걸 먹는데 별로 주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부작용이 없다면 먹는데 주저하지 않겠죠,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대마를 마약류로 해야 되냐 아니면 허용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항상 등장하는 논거 중에 하나가 부작용이 없다 이거잖아요. 네. 금단 현상이 없더라 혹은 담배만큼 중독성도 없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 이제 의심스러운 건 이거예요. 소마도 그렇고 여기서 묘사하는 소마도 그렇고 약품 자체에 중독성이 없다는 것이 과연 사람한테도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마라는 게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메커니즘을 잘 모르겠다는 게 뭐냐면, 어쨌든 사람이 특정한 레벨의 어떤 쾌락을 느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다시 한번 원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원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못했다고 했을 때 그걸 못했다고 해도 뭐 크게 나한테 문제가 되는 건 없겠지만 계속 뭔가를 갈망하게 되는 거라면 그것도 역시 부작용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기서 나오는 소마 같은 경우도 마약이나 아편 같은 것들의 단점을 다 제거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다라고 한다 해도 사람들은 어쨌든 그걸 계속 찾게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약을 복용할 때 결국에는 이제 이 책에서 또 나온 얘기지만, 그러니까 나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제거함으로써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불행이나 뭐 어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수단으로 삼는 건데, 그걸 사실 반복되면은 그럼 인간의 삶의 의미가 대체 뭐냐? 나라는 존재를 지우는 것이 가장 완벽한 상태면은 라는 질문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야만인 존이라는 캐릭터 통해서 이제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일부분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느 방식으로든 구현이 됐을 텐데, 그렇죠. 사실 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비인간적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끊임없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불과 10년 전과 지금의 지하철의 풍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다거나 뭐 책을 본다거나 신문을 본다거나 했는데, 요즘엔 다 고개 숙이고 요만한 액정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이 과거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굉장히 기이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고,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인간성의 일부분을 포기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지금 우리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예. 예, 결국은 이 책의 초반부는 이제 두 명의 남자가 나옵니다. 예, 아마 그 버나드 마르크스와 그 다음에 헬름 홀츠라는 이 사람이 공장에서 만들어졌지만 뭔가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이제 두 명의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예, 그래서 둘이 완전 극단적인 예외적인 예. 인간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예, 그래서 보면은 87쪽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둘이 대화하는 내용 중에 자네는 지금까지 하고 그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자네의 내부에 무엇인가 숨어 있어서 자네가 그것을 끄집어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껴본 적 없나? 자네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여분의 힘과 같은 건 말일세. 그러니까 터빈 속을 통과하지 않고 폭포로 그냥 떨어지는 물과 같은 것 말이야. 자, 그는 버나드를 무엇인가 질문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혹시 사정이 다르다면 우리가 느낄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감정 말인가? 뭐 이런 어떠한 서로 간의 어떤 대화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본인들이 좀 느껴가는 자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헬름 홀츠가 훨씬 더 그 자아에 대해서 탐구의 이제 정신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두 명을 그들 세계에서는 너네 같은 약간의 그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 문제가 되는 애들을 또 따로 모아놓는 섬이 있으니까 글로 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버나드 마르크스랑 헬름 홀츠는 그 섬으로 가잖아요. 네. 이것조차도 자신의 시스템 내에 통제가 될 수 있는 예외적인 현상에 대한 처리 기능이 이 사회에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뭐 그런 어떤 느낌들도 좀 받았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처리 기능들은 뭐 어느 사회나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의 범주를 놓고 그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항상 격리하는 시스템은 어느 시대나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아마도 이 멋진 신세계의 시스템 안에서도 그 사람들을 정신 이상으로 보낸다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정신 이상이라고 판정이 되면 그걸 정신병원에다가 격리를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스템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그게 굉장히 이성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그 사람들을 그 섬으로 격리하는 걸 보면 우리는 그게 이거 이성적인 행동이야 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뭐 하여간 또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또 이 책 군데군데 또 특징을 보자면은 셰익스피어를 너무 많이 셰익스피어의 시분자. 셰익스피어가 없이는 도대체가 영국인의 정신세계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서양의 정신세계라는 건 최근에 와서는 저 이거 볼 때 그것도 되게 많이 생각나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더라? 일라이 아세요? 성경 봤죠. 가지고 성경 다니면서, 가지고 세상이 멸망할 때 세상이 멸망했을 때 마지막 샴푸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정신세계 안에서 성경과 셰익스피어라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모든 사고의 시작이라는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커가면서 읽어가는 빈도가, 우리로 따지면 그런 작가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는 작가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인용하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멋진 신세계에서 대화하는 과정들 속에서 그 보호구역에 떨어졌던 그 야만인이 다시 문명 세계에 오면서 셰익스피어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니네는 이게 모르니? 이러면서. 근데 그 문명국은 이제 그것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떠한 표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결국은 이제 또 작품 하나만 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 작품을 그냥 군데군데 그때 상황에 맞게 아예 문장 자체를 인용해 버려요. 셰익스피어의 작품 자체를 이 신세계라는 책을,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읽다 보면, 그리고 사실 이 제목도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통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또 추가적으로 뭐 영미 문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걸 또 기화로 다시 또 그 셰익스피어로 넘어갈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계기를 줄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셰익스피어, 그리고 성경, 이것이 정말 서양의 정신세계에서 참 큰 의미를 두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뭐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걸 읽다 보면. 이거는 셰익스피어를 그냥 인간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셰익스피어 작품을 다 모아놓으면 인간이 탄생해, 이런 느낌이에요. 멋진 표현이에요. 왜냐면 여러 가지 구석구석을 딱 만들어 놓고 인간의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만들어내요. 자, 이 책에서 그러면은 그 현현쌤,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런 혹시 장면이나 뭐 이런 내용들 있나요? 안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할 것 같아. 이 책에 대한 그러니까 수업을 실제 할 때 이 책에 대해서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일단 극과극으로 나뉜 것 같아요. 이제 오 되게 재밌어요라는 학생이 소마 때문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중간중간에 약간의 그 성적인 부분도 그렇죠. 등장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작품에 이제 이게 이 미래 사회를 그리는데 이제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장면인데 그게 이제 혈기왕성한 아이들이 봤을 때는 뭔가 눈에 확확 들어오는 그런 애들도 있고 꿈에 그리는. 그 뭐 이제 그렇죠. 그 욕망을 절대로 네. 제한하지 말아라라고 나와요, 이 책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라는 말이 굉장히 상스러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만인이 만인을 소유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자유연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통용되는 사회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배경의 다른 작품들을 많이 접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영화도 있고 디스토피아나 인간이 부품화되고 이런 미래 사회를 그리는 영화들을 보니까 이런 배경을 어느 정도 전제를 하고 스토리 라인을 쫓아가는 애들은 그런 뭔가의 이 미래의 암울한 분위기의 아우라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즐기는 아이들이 있고 뭐 아이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 물론 중학생 친구들은 아직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심층적인 주제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다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서 어렴풋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약간 도드라지는 점이 그러니까 행복이 단 줄 알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되게 행복해 하는데 존이라는 캐릭터가 불행할 권리를 주장을 하잖아요. 그게 되게 뭐 약간 좀 뭔가 이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뭐 이 정도만 던져도 사실 굉장히 큰 훌륭한 거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299쪽이죠. 그래서 이제 리어 왕에 대해서 야만인이 이야기하니까 총통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임신하지 않는 여자와 아무리 많은 쾌락의 외도를 즐겨도 자네는 자네 아들의 애인에 의해 누나를 빼앗길 염려는 없을 걸세. 인과의 수레바퀴는 한 바퀴 회전해서 내가 여기 왔도다라고 말하고 있네만 오늘날 에드먼드가 어디 있겠나. 푹신한 의자에 앉아 팔로 여자의 허리를 감아안고 성호르몬이 든 껌을 씹으며 촉감 영화를 보고 있을 걸세. 신이 공평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네. 그러나 신의 계율은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들이 규정하는 것일세. 신의 섭리도 인간으로부터 없는 것이야. 이러니까 이제 야만인이 계속 저항을 하죠. 네. 자, 그러니까 또 305쪽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불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야만인이 얘기하니까 총통이 우리는 그렇지 않아. 총통이 말했다. 우리는 여건을 안락하게 만들기를 좋아하네. 하지만 저는 안락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신을 원합니다. 시와 진정한 위엄과 자유와 선을 원합니다. 저는 죄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고 있군 그래.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야만인은 반항적으로 말했다.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이러자 총통이 저주를 퍼붓죠.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이 나이를 먹어 추해지는 권리, 매독과 암에 걸릴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권리, 이가 들끓을 권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끊임없이 불안에 떨 권리, 장티푸스에 걸릴 권리, 온갖 표현할 수 없는 고민에 시달릴 권리도 요구하겠지? 긴 침묵이 흘렀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행복에 대한 어떠한 물질성과 행복에 대한 정신적 안온함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설명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이 대목에서 굉장히 리얼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을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나는 불행을 요구하지 않아. 라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세계로 갈래 그냥 이렇게.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행복에 대한 생각, 참된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 그 다음에 뭐 가족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줘. 물론인데 맨 마지막은 좀 그것이 갖고 있는 불행한 어떠한 모습들. 그러니까 쾌락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통조차도 쾌락으로 인정하는 타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 속에서 결국은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걸로 이제 작품의 결말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실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문화 작품이나 뭐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태를 달리해서. 그러니까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은 거기서 네오가 모피어스를 만나서 이제 알약을 2개를 펴주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이 안온한 가짜 삶을 살고 싶으면은 뭐 파란 약인지 빨간 약인지 헷갈리는데 이 약을 먹고 만약에 진실을 알고 싶으면 이 약을 먹어라. 근데 진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인간의 육체적 한계와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느끼고 지금까지의 그 안온했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뺏어버리는 건데 네오는 사실 거기서 인간성을 택하는 거죠. 고통을 받지만 내가 주체로서의 삶을 선택하겠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나라면 그거 안 먹을 텐데. 나라면 그냥 매트릭스 안에서 살 텐데. 그렇죠. 네. 소크라테스는 근데 그러나 또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라면은 당연히 인간의 주체적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이것이 사실 자신의 경우라면은 굉장히 큰 고민을 하게 되는. 아니 만약 이렇게 총통이 얘기하면 대부분 그냥 남아서 소마를 먹어요. 그 존의 엄마인 린다는 완전히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없는 그 순간적 쾌락의 삶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죠. 사실 또 와서 계속해서 그 소마에 완전히 복용을 하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린다가 다시 돌아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제 보면은 그 원래 출산이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 한 여성이 보호구역에 놀러 갔다가 문명국에 있는 여성이 보호구역에 놀러 갔다가 결국은 돌아가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잠시 이제 기억을 잃었는데 그때 출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기의 문명국은 출산은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이 되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표현을 보면은 너를 낳음으로써 난 너무나 부끄러워서 돌아가지 못했다. 이런 어떠한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끝까지 모성애를 기대를 했는데 모성애 자체가 나타나는 어떠한 실질적인 모습은 여기서 그려지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그런 내용들도 이제 이 책이 군데군데 담고 있어요. 그래서 주절주절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되게 많은 걸 담고 있다는 걸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담고 있어요. 차라리 이거 하나만 갖고도 한 학기 동안 다양한 형태의 주제의 리포트를 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이 멋진 신세계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 이름을 멋진 신세계를 줘도 돼요. 그래서 매주 하나씩 주제를 갖다 놓고 관련된 내용을 다뤄도 충분할 것만큼 충분한 양이 나올 만큼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이슈와 주제들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학생들이 어떤 대목에 대해서 뭐 좋아했거나 좀 힘들거나 그랬나요? 그냥 다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참 힘들었어요 이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힘들었던 책은 제가 참 용감하게 학생들한테 읽혔던 도스토옙스키의 책이 있었는데 아유, 퇴원 많이 했어요. 도스토옙스키. 근데 제가 그때 놀랐던 거는 그래도 읽어와요. 아니 한 명이 되게 재밌게 읽은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예. 물론 이제 그 학생이 또 거기에 걸맞게 또 그런 학교를 가기도 했는데 되게 재밌게 읽었던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책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사실은 저는 이런 책들을 읽기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책 읽는 방식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얘가 나한테 던져주는 것만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뛰어넘어서 이렇게 띄엄띄엄 들어가 있는 자기가 그 생각하면서 채워야 하는 내용들을 채우지 못하는 책 읽기를 너무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들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 읽을 수 있는 부분이고 애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맨 첫 부분에 그러니까 시스템을 설명하는 그 대목들에 관해서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조금씩 더 추상적인 얘기들 혹은 철학적인 얘기들이 점점 많이 등장하다 보면 얘들이 점점 이렇게 생기를 잃어가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책은 끝에 50페이지가 정말 나름 굉장히 많은 철학적 함의를 담고 있으니까 일단 그 앞부분으로 유혹을 하신 다음에 끝까지 읽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면 굉장히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헉슬리가 참 대단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 그러니까 몇 명이 죽잖아요. 죽는 사람 몇 명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1900년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 사람들이 거의 등장하질 않아요. 시스템 자체가 죽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뭐 죽어도 그냥 소멸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소멸.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죠. 소멸의 문제.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자기의 삶을 끊어낸다는 느낌을 주는 죽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이게 헉슬리가 그거를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서 그걸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도 되게 그걸 긍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이 시기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그렇게 느껴서 이 사람 진짜 뭔가 굉장히 깨어있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뭐 못 느꼈어요. 절망? 네, 절망과 부적응. 뭐 그 정도로 느꼈어요. 그 정도로 그 사람이 어떤 자아가 강렬하다라고 하는 느낌은 갖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문명의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느낌을 받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그게 놀라웠던 거는 사실은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건 되게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네. 그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잘 살고 있다가 죽는다는 거를 염두에다 두고 나는 언젠가 죽을 거고 그 죽음을 앞당겨서 지금 해야지라는 걸 미리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걸 내가 스스로 나에게 가져와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5살, 6살짜리 애들한테 자살을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애들은 자살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배워가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건데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런 상태를 알았다라는 것 자체도 너무 신기한 일인 거죠. 그렇죠.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네?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아직 시작도 되기 전에 이 책을 쓴 건데 그때 이미 사실상 전체주의에 대한 그 비판을 가하는 어떤 개념의 책을 이제 사용한 거니까 사실 어찌 본다면은 나치가 권력을 잡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렇죠. 이 사람이 쓴 책이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선진적인 그 시대에 나치는 틀림없이 저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통해서 인류의 어떠한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다. 전체주의, 뭐 일본의 군국주의, 이탈리아 파시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느낌을 그 시대에 사실은 뭐 위험성이 노골화되기 전에 이제 사실은 쓰기 시작한 거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똑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죠.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이해가 일단 무엇보다 풍부한 것 같아요. 이게 부친의 영향을 그렇겠죠. 받았겠죠. 역시 집안이 있어야 돼. 금수저야. 교육을 받아야 이게 뭔가 이루어지고 그런 모습 있죠. 자, 뭐 이런 어떠한 내용들입니다. 청취자분들에서 저희가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일부러 떠들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떠들어야 될 만큼 중구난방으로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것도 건드려보고 저것도 건드려보고 또 저것도 건드려보는 그런 식의 어떤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저는 이 책을 이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의 책을 처음에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부터가 조금 잘 안 와닿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멋진 신세계,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러 이제 막 원서의 제목이 뭘까 하고 여기서 설명하기 전에 찾아봤었거든요. 찾아봤는데 더 브레이브 뉴 월드라고 이게 뭐지? 이걸 이제 처음에 느끼고 들어갔었는데 제목을 모르겠어요. 이게 번역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제목만 조금 우리말 번역이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이걸 정말 뉘앙스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제목이 없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것 말고는 사실 제가 읽었을 때 이 책은 그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통찰이 그 어떤 책보다도 뛰어난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알고 있어야 이만큼의 줄거리를 꺼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도 이제 뭐 대학 다니면서 그렇고 철학책을 되게 여러 가지를 읽어봤지만 사실상 인간에 대한 통찰을 전반적인 통찰을 보여주기에는 이 책만한 책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계속 뭐가 얻어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여기서 자아를 얻어 걸릴 수도 있고 행복이 얻어 걸릴 수도 있고 뭐 혹은 가족 제도가 얻어 걸릴 수도 있고
이게 수많은 것들은 우리 학생들이 어느 하나만 꽂히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쭉 중구나무 얘기했던 것 중에 어느 하나의 주제만이라도 잡아낸다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상현쌤도 마지막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이 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면을 다루고 있고,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책에서 그러니까 과학의 진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의 진보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냐. 물론 이 저자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히 암울하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것이 인간성을 상실하는데 한몫을 할 것이다라고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과학의 진보 자체는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과학의 진보가 인간성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우린 이제 아무것도 발전시키지 말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가 알기로는 76년인가 78년에 영국에서 처음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굉장히 윤리적 논쟁이 많았다고 저는 들었어요.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시험관 시술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그게 인간성을 상실한 거라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사실 30년대 예상한 그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는 이런 방식의 세계가 될 거야라고 걱정했던 한 부분이고, 지금 우리의 방식에서 기술은 과학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과학기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결핍을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작동을 할 텐데, 그러니까 모든 결핍을 지울 수는 없겠지만 이 과학의 진보 안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지켜야 하는 무언가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청취자분들 잘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조금 독서 방송은 좀 무거운 느낌? 크림 파스타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크림 파스타가 뭐 무겁죠. 크림 파스타. 뻑뻑한 거기 그 뻑뻑해요. 거기 치즈 막 집어넣고 그러면 되게 뻑뻑할 수 있어요. 네. 혹시 술을 못 드시니까. 네. 자, 근데 어쨌든 크림 파스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독서 방송 진행하는데, 사실 제가 어저께 역사 방송을 찍었는데 그건 정말 생동감 있는 뭐라 그럴까?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독서 방송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좀 더 유쾌함을 좀 줘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그 위에 좀 고명이라도 좀 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찍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역시 잘 안 됐습니다. 이 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이고 애들도 많이 읽거든요, 청취자분들. 그러니까 꼭 읽히시되 막판까지 꼭 읽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볍게 웃고 즐기고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의미 있는 그런 형태의 깊은 좋은 책이다, 양서다라는 느낌을 가지시고 자녀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면 오늘의 이 시간이 무거운 크림 파스타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배를, 그 위를, 그리고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